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한 가운데 확진자 수가 연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시설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들어 좀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걸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100명대였다가 뭐 300명, 500명, 또 900명까지 좀 급격하게 점프를 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좀 찬찬히 오른 느낌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뭐 더블링 현상 이야기도 있는데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11월 중순에 100명대였던 것이 12월 25일에는 124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갔죠.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은 200, 300명, 400명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연초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한 2주간에 들어서 400명, 500명 하면서 지금 거의 700명 가까운 수준까지 왔는데 하루 평균으로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1000명 올라가는 수준하고 지금 500명 수준에서 만약에 더블링이 된다면 바로 1200명 수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 더블링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 4차 유행이라는 것은 1000명, 2000명에서 끝나지 않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뜻하긴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500명 수준을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늘어나는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또 한 가지 조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은 위중증 환자가 어제도 8명 정도 줄어서 5명 줄어서 108명이 됐거든요. 또 사망률도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 1.62%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환자 수에 비해서 피해는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안심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변이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의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지금 방역 통제 갖고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또 이 숫자라는 것이 1000명, 2000명 올라가는 것이 피해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역학조사 역량이 쫓아갈 수가 없고요. 또 변이주가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상 자체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1000명이던 환자가 3500명으로 늘어가는데 관서지방, 간사이 지방에서는 변이주가 벌써 우세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경지방도 뭐 비슷한 상황이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옆에 나라 일본을 보니까 한 달 정도면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즉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변이주를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500명, 600명 얘기하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접종 자체가 원활히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예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아주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이주가 변수다라는 말씀인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좀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 2를 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7이던 것이 지금 1.11로 올라가고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전국 전 영역에서 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연속된다면 이 확진자의 수의 증가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아마 지금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수준까지가 역학조사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학조사가 늦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접촉자의 격리가 늦어지게 되고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점점 더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지금 실제로 방역 통제만 가지고서 이것이 확산을 막기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만남을 자제하는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는 이런 것이 기본이 되지 않는 한 이 방역에 대한 우리가 해이해지는 마음가짐이 있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환자들이라는 건 벌써 2주일 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또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2, 3주 후에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잘 지킴으로 해서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는 방역 통제라는 것은 그 기준선일 뿐이지 그 단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확산을 막기는 지금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예, 전국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상황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 게요. 작년에 이맘때는 확실히 좀 외출하는 분들이 정말 길에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좀 확연히 늘어났다는 걸 제가 체감을 하잖아요. 식당을 가도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이 호소만으로는 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보면은 뭐 3, 4월 때는 한 자릿수 숫자까지도 줄어들었으면서 네. 그때 뭐 수십 명, 100명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동량을 줄이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었는데 지금 올 봄에 들어서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400명, 500명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이동량 또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이해지면서 또 유흥주점 이런 데서의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부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마지막 터널의 끝인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한 6월 정도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예.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한 1,200만 명 정도 맞으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 맞는 것이고 네. 또 위험군들은 전부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만이라도 잘 버텨준다면은 일단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한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접종을 잘 할 수 있느냐, 변이주를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 예. 우리 국민들은 이 시기에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환자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지금 감소하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역학조사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수준까지만 된다면은 또 의료 병상들이 충분히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즉 충분한 양만 된다면은 입원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있어서의 감염은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이주인 경우에 좀 다르다고 그래요. 예. 일본에서의 변이주를 보니까요. 30대, 40대, 50대에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들이 이 변이주에 감염되면은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이 환자들이 실제로는 지금 변이주하고 전에 원래 있던 이 바이러스하고 입원을 했을 때도 따로따로 나눠서 입원을 해야 되고 좀 더 오래 걸린답니다. 네.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격리를 확실하게 치료가 된 다음에 격리 해제를 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일 큰 변수로서는 지금은 역시 변이주를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변이주를 굉장히 잘 찾아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들이 변이주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방법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좀 더 많은 변이주들을 찾아내고 좀 더 많은 모니터링, 특히 10명 이상의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이것이 변이주인지 아닌지 찾아서 빨리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변이주를 찾아낸 시스템이 우리보다 확실히 발전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우리는 뭐 전장 유전체를 검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일본은 각 지자체들에서 그 변이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진단 방법들을 다 개발을 해서 자기네 지자체에서 얼마나 변이주가 있는지 지금 관서지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 변이주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6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변이주에 대한 통제가 또 되고 개인 방역이 좀 동참이 된다면 어느 정도 6월까지만 좀 견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정부가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강화를 하는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이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 수도권인 경우에는 2.5단계이고 2단계이고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인 경우에 사실 영업 제한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2.5단계, 2단계,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를 하는데 다만 좀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은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 즉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이런 경우는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 정지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서 지금 2단계에서 영업 정지를 했다 할지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영업을 10시까지는 할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렇게 권한을 준 것으로
이 핀셋 방역을 하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그 유행 경향이 이런 유흥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넓게 퍼져서 지역사회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좀 환자 수가 600명 정도 평균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시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시까지로 네. 앞당기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이것이 불안할 경우에 있어서는 3주간 이내에라도 격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새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서 이 확산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2.5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방역 통제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오히려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3단계 우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3단계도 하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2.5단계 격상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12일부터 이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마스크를 이제 반드시 실내에서 착용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진다기보다 강화한다고 볼 네. 수는 있는 것인데 우리 지금 실내 버스 대중교통기관 전부 의무화되어 있죠. 네. 하지만 잠깐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항시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했을 경우에는 그 업주들한테 150만 원의 과태료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한 예. 번이라도 어기면은 확실하게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 즉 지금의 기준을 정확하게 더 지키는 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백신 아니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논란, 특히 좀 혈전 관련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자꾸 이제 혈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마치 혈전이 더 늘어나서 예. 뭔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생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혈전이 아닙니다.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오는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 이것은 굉장히 드문 것이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100만 명이 한 명이고 아니고 한 30만 명이 한 명 정도 나온다는 그 결과가 나와서 네.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정도예요. 그런데 60세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여성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유익성, 이득이라는 것은 지금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한 2%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의 2%라고 그러면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것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득이 클 수가 있죠. 하지만 3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염이 된다고 해도 사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없는데 아주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국의 경우에서는 30세 미만인 경우는 다른 백신을 맞자 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에 의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그 아주 희귀한 혈전이 생긴다 할지라도 급속히 생겨서 급속히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3일에서 한 16일 사이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전조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백신을 맞은 후에 2, 3일이 지나도 뭐 두통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고 이상 증상이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꼭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아주 적은 사망률이라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망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진단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역 당국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전조 증상에 대한 설명 또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개를 한다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득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지만 그런 아주 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이 신뢰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이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 재개 여부를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접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는 입장이실까요? 예, 재개를 해야죠. 네. 예,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를 하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6월이 지나가면서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 대상군을 할 수가 있는데 6월까지는 가능한 한 그 60세 미만의 좀 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도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접종을 오히려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60세 미만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또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3 학생이나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맞출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네. 오히려 그 남는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65세 이상들 혹은 60세까지 낮춰서 먼저 접종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면은 큰 무리 없이 6월까지는 1,200만 명 숫자를 마치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뭐 숫자를 줄이는 이런 대상을 좀 바꾸면서 시간은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즉 7월에 가서는 얼마든지 다른 백신들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침을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논란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훨씬 더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을 능가한다라고 권고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전세적으로 봤을 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중요한 백신이거든요. 선진국들은 mRNA 백신 많이 맞추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통 보관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이 맞아야 되는데 WHO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직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확률조차도 30명에 1명 정도가 높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만 명에 1명 정도가 아나필락시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다른 점은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것은 15분에서 한 30분 정도에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데 비해서 이 부작용은 한 사흘부터 물론 처음부터 시작은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면역 반응부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흘이 지나가도 완화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서 일단 진단을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빈도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높은 빈도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응급처치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접종을 받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위험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신의 이득보다는 혹시라도 모르는 이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는 점이요. 요양병원의 이제 요양원 감염자 수가 늘 좀 문제였었는데 최근 들어 매우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현재로 그것이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로까지 나오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시작했었는데 이때 통계적으로 9.7% 정도의 집단 발생이 여기서 일어나던 것이 2%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부수되는 영향은 위중 환자, 사망자, 입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65세 이상이 접종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고연령층에 있어서의 접종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